안녕하세요. 국제오늘이 노무법인 서영규 팀장입니다. 오늘은 2026년 고용상인제 확정정산 2차 조사와 관련해서 실무적으로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하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5월이 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건설사업장을 대상으로 확정정산 조사 안내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5월에 지역본부에서 보낸 공문들을 보면 서울지역본부, 대전지역본부, 경인지역본부 모두 5월 중에 조사 공문을 뿌렸고요. 보통 자료 제출 기한을 6월 초, 6월 중순, 5월 말 이런 식으로 5월 말 정도부터 해서 6월 중순까지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즉 조사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이 되면 사업장에서는 짧은 기간 안에 제출 자료를 준비해서 공단에 보내야 된다는 거죠. 이번 26년 2차 고용상제 확정정산 조사는 2023년도부터 2025년도 총 3개년도를 보게 되고요. 우리 사업장은 이미 확정정산을 받아서 23년도 거나 24년도 거를 이미 치렀다라고 한다고 하면 그 해당 연도는 제외가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업장들이 조사 기준에 해당돼서 조사 대상 사업장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산 대상으로는 크게 세 가지 기준으로 정해지는데요. 첫 번째로는 국세청 자료 등 추정한 보수총액과 공단에 신고한 확정 보수총액과의 차익이 큰 사업장.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 신고한 금액이랑 우리가 신고한 보험료 보수총액의 차이가 큰 사업장이고요. 두 번째로는 공단의 사업 개시 공사 금액으로 추정한 보수총액과 확정 보수총액과의 차익이 큰 사업장입니다. 이 말뜻이 뭐냐면 예정되어 있는 공사들이 있잖아요. 최초 계약을 했을 때는 우리가 100억에 공사 계약을 해서 100억으로 개시 신고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80억으로 공사 금액이 낮아졌는데 공단에 변경 신고를 안 해놓은 거죠. 그러면 공단에서 우리 사업장의 해당 연도에 공사를 100억 원치 했다고 판단을 하고 100억 원치의 보험료를 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우리는 실제 보험료 신고를 했을 때는 줄어든 실제로 우리 매출에 발생한 매출만큼 신고를 했겠죠. 이 차액으로 인해서 조사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기준은요. 국세청 자료상 재료비 점유 비중 약 50% 이상이 높은 사업장 중 매출액으로 추정한 보수총액과 공단에 신고한 확정 보수총액과의 차익이 큰 사업장인데요. 이 말뜻은 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출이 100억인데 저희 계정별 원장에 원재료 있잖아요. 재료비 계정. 원재료 계정이 50억 이상 있는 거예요. 이 말뜻은 뭐냐? 아마도 사업장에서는 보험료 신고를 했을 때 우리 재무제표를 보고 실제로 발생한 임금, 외주비, 장비 사용료, 계정에 나와 있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정리한 계정 금액대로 더하기 빼기 해서 보험료 신고를 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원재료 계정이 뚱뚱하다면 그만큼 외주비 계정이나 장비 사용료 계정이 얇아지겠죠. 그러면 공단은 이것을 어떻게 의심을 하냐면 원재료비 계정에 외주 공사 계정이나 장비 사용료 계정이 있겠구나 라고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 말씀드렸던 세 가지 기준에는 보험료를 적절하게 신고한 사업장은 조사가 안 나와요. 근데 이 세 가지 기준에 부합하면서 보험료를 적게 신고한 사업장이 조사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정산 대상으로 자주 선정되는 경우 사업장에서 검토해야 할 주의사항인데요. 말씀드렸던 사항이니까요.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해당 페이지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공단은 결국에는 국세청 신고 자료도 보고 건설협회 실적 자료도 보고 공단 개시 신고 자료도 보고 사업장의 계정 구조까지 본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조사 대상 사업장을 선정한다라는 거죠. 그럼 조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업장이 조사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이 되면 해당 공문처럼 조사가 진행이 될 건데요. 먼저 공단은 대상 사업장을 선정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선정을 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제 정산을 실시하게 되는데 뒤에서 말씀을 드릴 거지만 이와 같은 서류들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한 달 정도 시간을 주고 자료 제출을 하라고 하죠. 세 번째로 확정정산을 실시하는데요. 우리가 제출한 자료들로 공단도 가정산을 해보는 겁니다. 매출에서는 어느 계정이 원도급 공사 계정이고 어느 계정이 하도공사 계정이고 하도공사 계정 중에서는 어느 원도급사로부터 승인을 받았는지 또 비공사 계정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게 되고요. 매입장에서는 우리 임금성, 급여 나가는 거, 그리고 외주비성, 외주 공사 줬던 것들 있죠. 공사성 비용을 보게 되고 장비 사용료 요것들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로 소명 기회를 안내하게 되는데요. 공단에서 가정산을 최종적으로 완료하게 되면 공단이 생각하는 추징보험료는 얼마인지 보수조정 내역서를 사업장으로 보내줍니다. 그럼 우리 사업장에서는
이 복잡한 보수 조정 내역서 엑셀 파일을 보고 맞고 틀림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확인해서 이 소명 자료를 우리가 판단해가지고 공단에 제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업장이 직접 소명 자료를 준비를 해가지고 공단을 설득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공단과 여러 번 이제 얘기를 하면서 설득이 완료되고 소명까지 다 완료됐을 때 조사는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그럼 실제로 어떤 자료를 공단에서 요청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재고용보험 확정정산 제출자료 목록인데요. 이게 작년 서류지만 매년 공단에 제출해야 되는 서류는 똑같습니다. 가장 먼저 볼 것은 재무제표 확인원입니다. 재무제표 확인원을 통해서 저희 손익계산서와 공사 원가 명세서를 보게 되고 매출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원가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것을 파악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계정별 원장인데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계정별 원장은 전체 계정별 원장을 사업자 등록번호와 현장명을 추가해서 엑셀로 변환 후 보내야 되고요. 현장명이 없다면 이것은 제외해도 됩니다. 보통의 건설업의 거의 한 80-90% 정도가 현장명을 기재를 하지 않으니까요. 계정별 원장의 현장명 기재 여부에 따라서 보험료 산출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를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 외에도 현장별 원가 명세서, 공동도급 공사가 있으면 공사 계약서와 협정서, 안분 내역서, 그리고 건설공사 비성실적 자료, 총괄표랑 세부 내역서, 이것은 원화도급을 판단을 할 때 공단이 참고하기 위한 서류로 달라고 하는 거고요. 법인 등기부 등본 말소사항까지 포함해서 대표자분들이나 이사님분들 있잖아요.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 되시는 분들을 찾아내기 위함이고, 기가세 만 65세 이상 근로자 등 보수총액에서 공제되는 보수의 근거 자료인데요. 먼저 대표이사의 소득자별 근로자 원천징수부, 그러니까 우리 상용직분들 대표님 포함해가지고 전체 근로자 원천징수부를 통해서 비가세 항목을 제외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뭐 동거 가족이나 대표님들의 보수를 제외하려고 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 건설업들은 일용직분들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분류를 해서 어떤 분들이 만 65세 이상이신 분들이고 어떤 분들은 외국인 근로자분들인데 F-256 분들은 내국인과 똑같이 판단을 하게 되고, 그 외의 비자인 분들은 뭐 고용보험에서 제외된다든지 아니면 실업급여만 제외가 된다라든지 이런 부분을 판단을 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을 공단이 딱 보고 알 수 있게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보험료 신고시 산재보험 고용보험 보수 산출 세부 내역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사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 됐지만 이 산정된 사유를 좀 보려고 사업장에서는 어떤 근거로 보험료 보수 총액을 이렇게 신고했는지 보려고 하는 서류이고요. 요거는 꼭 제출해야 되는 서류는 아니고 참고 서류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보험료 신고 시 건설기계, 건설 현장 화물 자동차, 살수차류, 카고 크레인류, 고소작업차류, 노무 제공자 보수 산출 세부 내역, 요것을 요청하는데요. 이걸 요청하는 이유는 건설기계, 건설 화물 같은 경우에는 대표자가 직접 건설기계, 건설화물을 운전을 했다면 노무 제공자로 판단을 해서 보험료 계산 방식을 노무 제공자로 할 수가 있습니다. 노무 제공자 일일 보수로 산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가 장비 임대차 계약서, 거래명세서, 레미콘 같은 경우에는 콘크리트 납품서, 작업일보, 현장 입출 대장 등 장비 사용일수, 여기가 중요합니다. 장비 사용일수와 물량 등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요 장비 사용 일수와 물량을 확인해서 노무 제공자로 판단할 때 총 며칠을 일했는지, 그 며칠 곱하기 노무 제공자 일일 보수 8일을 일했다면 8일 곱하기 82,648원, 이런 식으로 계산하기 위함이죠. 실제로 제가 확정정산을 많이 진행을 해봤을 때 저희가 만약에 원도급 공사가 많고 장비를 좀 많이 사용했다라면 이 장비 사용료 계정에서 노무 제공자로 증빙을 하는데 보험료를 감액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어찌 보면 고용산재 확정정산 제출자료 목록, 이 목록들에서 우리가 왜 이것들을 제출을 해야 되고 이 제출하는 자료들 중에서는 어떻게 소명을 진행해야 되고가 어찌 보면 다 나와 있는 거죠. 실제 조사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된 사업장들을 보면 임금만 계산해서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금만 산정했다라는 말이 뭐냐면 건설업 보험료 신고 시에는 4가지 노무비를 산출을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직접 노무비, 저희 일용직분들 사용한 분들 있죠. 두 번째로는 간접 노무비, 우리 현장 상용직분들. 세 번째로는 외주 노무비, 그리고 네 번째로는 장비 노무비를 이렇게 산출을 해야 됩니다. 요 4가지를 다 산출해서 더해가지고 건설업 현장 고용산재 보험료를 산출하는 겁니다. 근데 이 4가지를 모두 계산하는 게 아니라
임금, 즉 일용직분들과 상용직분들 것만 산출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외주공사비랑 장비 사용료가 빠지게 되니까 이만큼 과소신고가 돼서 조사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런 실수가 왜 많이 발생을 하냐면 건설업을 제외한 90% 이상의 사업장들은 부가고지 사업장으로 임금만 신고하는 게 맞는 사업장들입니다. 그래서 보통 요거를 헷갈려 하셔가지고 신고를 잘못하는 경우가 많고 이걸로 인해서 조사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임금만 신고를 했는데 매출에는 우리는 100% 하도급 공사만 했어. 그러면 오히려 보험료를 많이 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도급 공사를 많이 하고 승인받지 않은, 그렇다면 우리의 공사에 대한 고용산재 보험료는 원도급사에서 다 내줬을 텐데 이 매출에서 원도급, 하도급 공사를 구분하지 않고 임금만 다 더해가지고 보험료를 신고했다면 오히려 고용산재 보험료는 낼 게 거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는 낸 꼴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앞에서 봤던 경우는 과소신고에 해당하는 경우고요. 두 번째로 얘기했던 경우는 오히려 과대신고하는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국제온누리 노무법인은 매년 건설업 확정정산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고요. 조사 대비 사전 점검, 보험료 과원합 분석, 예상 추징 보험료 검토, 자료 준비 및 조사 대응까지 실무 중심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사업장은 보험료 신고는 잘했을까? 혹시나 조사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되지 않을까? 현재 신고 방식에는 문제가 없을까? 우리 사업장은 추징 위험이 있을까? 조사 공문을 받게 되는데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다. 이런 부분이 궁금하시다면 저에게 연락 주세요. 무료로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제온누리 노무법인 서영규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